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 활동가 현석입니다. 네. 이삭빛 TV를 통해 음악으로 여러분께 행복을 전달하는 홍인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황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2부에서 우리 홍인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간절한 음악 소리로 우리 이삭빛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우리 이삭빛 TV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에 수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삭빛 시인님, 네. 저희가 소개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외란 구국의 명장 황진 장군입니다. 네, 저희가 일부 순서로 그분의 기념관이 있는 남원 주생면을 이렇게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오늘은 본 방송으로서 호랑이 장군, 육지에는 누구예요? 황진 장군, 네,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황진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임진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주성 2차 싸움에서 순국하신 황진 장군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슴속에 새롭게 황진 장군님의 가치와 희생의 고귀함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홍인표 선생님께서 정말 40년 이상을 음악을 해오셨는데 황진 장군님을 생각하면서 오프닝으로 한 곡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 장군님이 이게 살아 돌아오신 느낌이 듭니다. 이삭빛 시인님은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서정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반면에 역사시도 많이 쓰셨죠. 네. 예, 그래서 역사시를 가지고 뭐 준홍계시도 유명하고 특별히 바로 황진 장군에 대한 시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홍인표 선생님이랑 같이 외란 구국의 명장 황진 장군님의 이삭빛 시인이 쓴 시로 방송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두 분 읽어주시죠. 네. 네, 이 시는 목적시로서 제가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약간 시치의 역사적인 내용을 가미했다는 점 미리 양지 바라겠습니다. 이게 목적시군요. 네. 황진 장군님을 더욱 많이 알리고 그분의 고귀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시라는 것 우리 애독자 여러분이 알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표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외란 구국의 명장 황진 장군 이삭빛. 바다의 장군은 이순신이요 육지의 장군은 황진이라. 예. 세종임금 시절 청백리요 영의정을 지닌 황희정승 오대선 남은 태생 황진 장군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1590년 조선통신사 정사 항룡길에 무관이 되어 일본으로 간 구국의 명장. 날아다니는 외인들의 서슬푸른 눈빛 앞에서도 그들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를 쌍으로 떨어뜨린 난
그의 화살은 조선의 자존심이요 그의 검은 영원한 무궁화 향기라. 1592년 임진왜란 이치전쟁 전라도 절제사 권율 장군의 독전하에 동부 연감 황진 장군이 외적을 격파하였네. 호남에서도 전주를 침공하려 했던 외장 고바야가와 다가가게 하늘과 땅도 핏빛으로 쏟아오르게 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 외적의 머리가 가장 큰 민족사적 핏물로 푸른 산을 뒤흔들었네. 그러나 황진의 화살은 백발백중, 적의 시체가 수십 리에 질비하였다오. 이에 외적은 전주 침공의 야욕을 버렸으니 스스로 목숨을 자처한 야망의 종이 울렸도다. 바다의 장군은 이순신이요 육지의 장군은 황진이라. 죽어서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구국의 명장 황진 장군. 조선의 심장으로 불타올라 대한의 정신 돋아나는 봄빛으로 태극기 높이 솟아오르도다. 조선의 종소리 무관의 가슴으로 뜨겁게 피어오르도다. 조선의 종소리 대한의 이름으로 뜨겁게 피어오르도다. 바다의 장군은 이순신이요, 육지의 장군은 황진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바다의 장군은 이순신이요 육지의 장군은 황진이라. 네, 와. 네, 박수 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남원 늦가을이었죠? 네. 좀 늦은 시간에 황진 장군님의 기념관이 있는, 정확히 말하면 주생면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옆에 모신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릴까요? 본인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는 무민공 황진 장군 13세 손. 잠깐요. 무민공. 그러면 그때 무가 어떤 무자인가요? 이제 굳셀무라고도 하고 호반무라고 해서 그 무자는. 무인할 때 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자는? 민자는 백성민. 불쌍할 민. 아주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때 연민의 민자군요. 무관으로서 백성을 사랑했다.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뜻으로 해서 그 시호를 조정해서, 시호라면 임금이 그 사후에 내리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 조정해서 무민, 이란 무장으로서 백성을 정말 끔찍이 사랑했던, 그래서 무민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후손이라고 하셨죠? 13세 손입니다. 13세존. 예. 손은? 예, 예. 예. 황의옥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사실은 점심때 지금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전주시 자원봉사의 무봉급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런 황희정승의 그 높은 뜻들이 후손까지 이어지고, 특별히 지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무민공 후손으로서 이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뵀었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이런 자원봉사를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후배로서 보고, 그 사진 저희가 한 장 찍었으니까 저희가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황희옥 회장님은, 그러니까 이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종중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오신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는 자연과학을 했던 약사거든요. 역사는 전혀 이제 문외한이고, 그래서 종중리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역사를 모르니까 이제 전부 새로 해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다양스럽게 많은 분들이 너무 그 황진은 너무 묻혔다. 이 사실 이런 부분은 캐나면 보석처럼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격려를 또 받고 그러면서 좀 용기를 갖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황진 장군에 대한 임진무쌍. 임진무쌍. 네. 기사님, 황진. 무쌍이 무슨 말이죠?
견줄 쌍벽을 이룰 사람이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임진년 무쌍. 임진년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그러니까 시호도 네. 아마 무민공? 무자가 들어갈 것 네. 같아요. 백성을 사랑해서 네, 사실은 이분이 순국한 데가 바로 진주성 2차 싸움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청도 병마절도사로서 참전하지 않을 것도 어떻게 싸움도 하지 않고 진주성을 빼앗길 수 있느냐. 호남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호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곧 영화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야 예.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삭배 시인의 시에도 나왔지만은 바다에는 이순신, 이순신이요. 육지에는 네. 황진 장군이다. 권율 장군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다에는 이순신이고, 네, 육지에는 항진이라고. 그 주생면, 게 지금은 다 그 도로명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 지금 부조묘 오셨던 예. 부조묘나 기념관 있는 곳은 대산면 대공녀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대산면 하대길 22 말하자면 새로 도로명이 하대길 22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기억나는 것은 그가 보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력, 황진 장군의 정력. 가전 문서, 소위 가전이라면 그분에게 내린 교지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뭐 정려, 부조묘 이런 거 완문,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은 분재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서들이 125점이 국가보물 942호로 1987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 그 지정된 보물을 국가가 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는 그 보호 각이 소위 수장고 이름을 수장고라고 합니다. 이제 수장고로 해서 그제 왔던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셨죠? 그게 네. 이제 거기는 뭐 저희가 함부로 문을 열 수도 없고 그 국가가 문화재청에서 열 수 키나 이걸 다 조정해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에 보면은 네. 그때 귀한 수장고까지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가 있는 것이 이삭피님이 직접 취재했던 뭐죠? 정려? 예. 비입니까? 정려비? 정려인데 이제 예. 그 안에 비가 있죠. 정려라 하면 이제 그런 그 비를 일종의 집이에요. 예. 집을 이제 정려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비가 넣으면 이제 정려비로 얘기를 네. 하죠. 그 정려라면 이제 국가의 충신들이나 옛날에 이제 효부나 연려나 이런 분들을 세상에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표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그 마을 앞에 그 정려를 세워서 표창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것도 왕명으로 오게 되죠. 그냥 개인으로 오기엔 사설 정려가 되는 거고.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띄었던 것이 정절을 지켰던 연려, 그리고 효자, 그리고 네. 효부, 그 다음에 충신들. 근데 여기 황진 장군님은 충신의 자격으로 예, 그렇습니다. 정려비가 세워졌다는 거 아닌데 국가에서 원래는 세워진. 국가에서 네. 세워진 조정에서 그 정려비가 원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생면 정송리. 원래 이제 태어나신 태상기도 주생면 영천이라고 따로 지역인데 지금은 거의 뭐 들이 되다시피 됐는데 그 정려 반송이라고 하는데 정려 가서 거기는 원래 옛날에 큰 도로였대요. 근데 지금 이제 외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좀 폐가가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옮겼고 이전을 했는데 거기 또 특징이 이 양반의 그 손자 무민공 손자 유 당촌공이라고 손자도 뭐 이름이 황위입니다. 위인전 할 때 위, 예. 황위. 예, 평양 서윤을 지내셨고 함경 도사를 지내셨고 이제 장원급제를 하시고 성균관 정원을 지내시는 아주 참 당대 또 의병장으로서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과천까지 올라가서 싸우시다가 이제 나중에 화친이 돼가지고 그만두고 내려오신 그런.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손자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공적을 정려를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 정려비가 그 정려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네.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따로따로 있거나 하는데 두 분이 국가에서 정말
미래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의미 있는 정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조묘란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할 내용도 많고 또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한다면 네. 우리 조선 풍습으로는 네. 4대 소위 고조 이후부터는 방에서 지내던 그 신위, 네. 유패라고 그러죠. 네. 그 조상의 유패를 산으로 옮겨서 산소, 소위 묘사를 지낸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국가의 큰 공우니까 이렇게 충신 같은 이런 분들은 그 유패를 산으로 옮기지 말라는 게 불천이 아니불자 움직이지 마라. 네. 예, 그 유패는 그대로 두고 이런 그 훌륭한 후손들은 방에서 계속 예, 제사를 지내고 추모하고 공덕을 기려라. 그래서 그런 그 유패를 모시는 것이 부조묘입니다. 그러면 나 예. 정리하면은 그 남원 주생 거기 네. 가게 되면은 황진 장군님의 보물을 보신 기념관과 네. 다음에 정려 정려. 그리고 부조묘. 부조묘가 있다는 다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일부 순서를 보면은 저희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저도 이 방송을 하고 특히 지난번에 그 황현 선생님 방송을 하면서도 새롭게 역사를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오늘 준비하면서 정말 이 황진 장군님의 왜 바다에 이순신이 있다면은 육지에 이순신이라 비견이 되는가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어야겠지만 오늘은 웅치 이추 전투 그리고 순국하신 진주성 2차 전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 저희가 여러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북대학교 하태규 박사가 임진을 전공했고 특히 웅치 이투 전투에 대한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그 책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종중 회장님이시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치전투 우리 아까 저희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하신 우리 홍인표 교황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니요 여기 웅치전투 한번 읽어주시죠. 예. 왜군이 예. 웅치전투 전개와 호남 방어. 호남 황군의 웅치 파수와 황진의 왜군 선봉 격퇴. 예. 왜군이 전라도 북동쪽 금산성을 점령함으로써 조선의 팔도 중 마지막 남은 전라도 또한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도 광군은 금산의 왜군이 전주로 침공해오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 준비를 하였다. 금산에서 전주로 오는 길은 용담을 거쳐 진안을 점령한 다음 웅치를 통하여 들어오는 길과 금산에서 진산을 거쳐 이치를 넘어 고산 방면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다. 네, 잠깐요. 이게 전주로 들어오는 방향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웅치는 웅이 무슨 웅자죠? 고뭉자. 고뭉자. 네. 그러면 치는 고개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렇지. 예, 곰티째죠. 네, 곰티째. 지금도 곰티째, 모래째, 보룡제가 있는데 그 옛날 이름인 곰티째로 넘어오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치. 이가 배이자니까 배제죠, 배제. 배제를 넘어서 오는 네. 배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 보시죠. 전라감사 이광은 다시 금산으로부터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웅치와 이치의 유해처의 방어사 곽영, 김제군수, 정담 등 동북현감, 황진, 나주판관 이봉남을 나누어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방비하게 하였다. 그렇죠. 이게 웅치전투를 원래 황진 장군이 남원으로 갔다 온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태규 박사의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웅치전투에 배치됐다가 어떤 무공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이삭비 씨님 웅치전투에 대해 잠깐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얼마나 역사상식이 있는가 말아보세요. 네. 네, 이 전투에서 그 황진 장군이 안덕원 등지에서 이제 애군을
격파해서 큰 공을 세우게 아, 되거든요. 그래도 네. 대단하네. 안도건 전투는 이겼다. 네. 근데 그 이때는 이제 이광의 휘하에서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경험으로 좀 여기까지만, 참전해서- 여기까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도건 전투는 승리했다. 아, 네. 그래도 많이 역사금을 해오고 오셨네요. 우리 회장님은 알려온 대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웅치에게 이제 말하자면 진안을 통해서 웅치를 네. 이제 전주를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치는 금산, 진산을 거쳐서 베티째로 넘어온 것이고, 그런데 진안으로 건너온 소위 그 안코쿠치의 그 부대들은 이미 그 선봉 말하자면 이제 척후병을 보내는 거예요. 이 무민고 황진 장군은 이미 척후병을 사살하고, 그리고 이제 남원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그걸 여러 설이 이따 또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만, 그 설에 따라서 일단 남원을 급파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남원을 와버리면 다 버려버리니까. 그죠. 남원을 네. 이제 급파를 하는데, 그 남원으로 가신 사이에 이제 웅치는 처절하게 웅치 전투가 벌어지죠. 자, 그 해당되는 대목을 이삭배 씨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태규 박사님의 그 글입니다. 네. 웅치에 배속된 동복 현감 황진은 김제 군수 정담과 더불어 미리 웅치에서 지세와 적정을 살피는 한편 목책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김제 군수 정담은 황진보다 직급이 더 높은 주장이었죠. 자, 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정담 장군은 김제 군수입니다. 그러면 네. 종 사품이에요. 근데 그 당시 황진 장군은 동복면이 지금 어디입니까? 전남 화순이. 네, 화순이입니다. 네. 어떤 분은 동북면 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있던 저 환경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복면입니다. 네, 네. 이게 화순의 현감이에요. 현감은 종육품이죠. 네. 그래서 정담 장군이 말하면은 그 직급으로 볼 때는 풍계가 더 높게 네, 높겠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 황진은 적정을 살피며 파수하다가 적병을 만나 그를 격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웅치에 배치가 돼서 적군을 격파하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웅치의 수비에 임하고 있던 황진은 군대를 거느리고 직격하여 군산에 침입한 왜군에 항복하여 황도 노릇을 하던 월영사의 중을 죽여 머리를 베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게 향도라고 하죠. 향도. 네. 그 길을 안내한 사람인데 아마 본인이 하고 싶겠어요. 아마 무력에 의해서 중을 통해서 아마 길을 안내받았던데 황진 장군이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자죠. 예? 목을 치기도 했다. 예. 황진이 웅치를 파수하면서 활동하였던 내용은 웅치 전투에서 순절한 김제 군수 정담의 아들인 정승서가 올린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하태규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네. 기록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동복영감 황진이 웅치에 파수하면서 격퇴한 왜군은 웅치를 전면 공격해 오던 주력 부대가 아니었고 황진의 행장에도 그가 웅치 파수 중에 군대를 끌고 정탐을 나갔다가 격퇴한 왜적이 적의 선봉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의 네. 선봉이 척후병이 왔을 때 네. 초기에 웅치 전투가 하기 전에 황진 장군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얘기 볼게요. 황진은 7월 8일 김제군수 정담 등이 싸웠던 웅치 전투 이전에 웅치에 배치되어 수비에 임하면서 웅치로 침공해 오던 왜군의 선봉 부대를 격퇴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네. 네. 자, 그런데, 네. 114페이지나 우리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그 대목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설명된 부분을. 아까 이거 내용도 네, 격파하는 과정이요. 우리 이제 황진 장군이 네. 그 웅치 전투에서 네. 3,000명이라는 여기서 네, 그 부분. 네. 안도건 싸움. 그건 안도건 전에다 참. 안도건 전에. 이미 척후병 그러고 자, 나서 잠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목 좀 끊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삭배 시인님이 웅치전투에 그 전반부에 황진 장군님이 활약했던 모습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하는 대목에 우리 홍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웅치 수비에 임하고 있던 황진은 전력감서 명령으로 웅치로부터 남원으로 이동하여 왜군 후 동향에 대응하게 되었다. 7월 2일 왜군이 용담으로부터 장수 방면으로 향하게 되는데
소방장 이의가 군사를 버리고 도망가고 남원 판관 노종령은 적의 장소를 지났다고 거짓으로 알림으로써 남원 지역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전라감사 이광은 웅치를 지키고 있던 황진을 남원 경계로 옮겨 지키게 하였다. 이에 따라 황진은 남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이후 7월 8일에 전개되는 웅치에서 전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웅치에는 나주판관 이봉남, 김제군수 정담 등 남아 파수하게 되었는데 의병장 황박, 김재민 등이 거느리는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도 웅치의 파수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 하토기 박사가 기술한 내용을 본다면은 남원 쪽으로 황진 장군이 명예에 의해서 이동이 됐죠. 그러면은 웅치를 지키는 것은 아까 최고의 책임자는 이관. 아니요, 정담. 아, 정담 장군. 김제군수, 아니, 정담이 김장군. 삼진. 네. 자, 일진은 의병이었어요. 네. 누굽니까? 황박. 황박. 황박이 일진을 하고 이진은 나주 판관 이봉남 장군이 맡게 되죠. 사실은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라도의 군사들이 용인까지 가서 전투를 했는데 사실은 패배를 하죠. 근데 아마 패배를 통해서 전라도 우리 그 군사들은 그 일본군이 조총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싸우는 법을 아마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웅치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일진, 이진, 삼진을 하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군의 정예부대와 맞선 열심히 싸웠지만 화살이 떨어지게 되고 일진과 이진이 무너지게 되죠. 네. 자, 그 대목은 우리 예, 그러니까 잘 버텼는데 결국은 그쪽에 그 안고 그치 그 부대도 아이고 이제 좀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살이 떨어진 상황에서 화살이 떨어졌다서 이제 그게 조선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살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재반격할 때 이제 여기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화살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무기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결정적으로 웅치의 가장 삼선 마지막 최고 위에 있는 삼선이 무너지는 것이 제일 큰 결정적인 원인이죠. 정담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갑옷에 자기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고 정말 최후의 그 싸움을 하고 거기서 순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담장군님도 김제군수로서 책임자로서 웅치에서 처절한 싸움을 했죠. 훌륭한 장수였죠. 오직하면은 일본군들이 우리의 조선병에 시신을 모아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 비서 아니 그 그러다 가면서 이제 자기들도 비록 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조선국 그 충의의 간담이라고 써서 그 편말을 붙여놓고 갈 정도. 다시 말하면은 이 일본군들이 한양까지 20일 만에 점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임금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선조가 당황을 하고 나 일진 이진이 다시 북으로 넘어가고 이제 호남을 자기들이 특히 이수신 장군이 7월 8일 한산도 대첩을 위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후방이 말하면 호남을 점령하지 않고는 식량의 보고이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여기 최고의 명장이 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의병과 조선군과 관군이 하나가 돼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퍼한다. 조선국에 정말 충성스러운 의를 가진 그 병사를 추모하는 묘를 만들 정도로 일본군도 감명을 받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에도.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나 저녁 무렵 마침내는 힘이 다하고 화살이 떨어져 소란한 틈을 타서 왜군은 다시 전면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봉남과 황박 등은 후퇴하여 안덕원에 주둔하였고 웅치에서는 김제군수 정담 희하에 장정들이 끝까지 사투를 전개하였지만 중과 부족으로 김제군수 정담을 위시하여 종사감, 이봉, 강훈 등 많은 장정들이 전사함으로써 왜군이 웅치를 넘게 되어버립니다. 네, 웅치를 넘은 왜적은 아군이 무너진 틈을 타서 7월 9일경 전주 안덕원 부근으로 진출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웅치 전투, 안덕원 전투를. 그런데 한양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사건이죠. 그죠. 이게 웅치를 통해서 조선 우리 관병, 의병이 싸웠지만은 일단 패배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안덕원은 지금 전주역에서 한 1km 떨어지는 네. 그 부근에 근데요. 전주로 가면 럭키 아파트 옆에 있는 그 부근을 지금 안덕원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렇다면 전주 그 가명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은 다음 날은 공격의 제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때 지금까지 쫓겨만 가고 패배만 했던 조선국의 육군에서 해군이 아니고 네, 육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적 사실이 되죠. 네. 그게 바로 누굽니까? 황진. 황진 장군입니다. 네. 아까 안덕원 전투 이겼다고 말했죠. 네. 아, 박수 한번 쳐줘야겠다. 안덕원 전투. 우리 그 회장님께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남원에 돌아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록으로는 남원에서 이제 다시 또 급히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죠. 이제 받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해가 어둑해질 무렵이 됐고 그때 이제 황박이나 일부 유대기나 이런 분들은 바로 기습하자고 하는 거 이제 만났어요 거기서. 네. 이제 안덕원까지 내려왔으니까 황박 아까 의병장 같은 데 오셨으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바로 기습하자고 하는 걸 지금 만일 기습하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기둘렸다가 저녁에 야습 그야말로 급습. 급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아마 기록으로 보면 상당한 밤이 초저녁 정도 초저녁을 넘어서 네. 아마 상당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황진 장군이 웅치 처음에 배치됐다가 명예에 의해서 남원으로 갔다 돌아왔죠. 네, 네. 이미 웅치 전투는 끝난 거죠. 그리고 안덕원이 넘어왔단 말이죠. 이때 감히 그 당시 임진년에 생각할 수 없는 황진 장군의 무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가 휘하에 있던 6, 700명의 병으로 몇천.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황진의 행장에 의하면 황진은 7월 10일 안덕원에 이르러 웅치를 넘은 적을 요격하여 대파하고 거의 모든 적을 섬멸합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의 장수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적을 요격하여 대파하고 거의 모든 적을 섬멸했다는 섬멸. 거죠. 네. 겨우 웅치 전투를 넘어와서 전주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밤에 황진 장군에서 대파, 괴멸 이런 용어가 그래서 사실은 이 나중에 저희가 웅치 전투의 의미를 보지만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패배한 처절한 전투 중에 하나로 바로 웅치와 이치 전투를 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대 대첩하면 행주대첩 또 어디죠?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근데 사실은 이제 4대 대첩에서 웅치와 이치의 가치가 대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몇백 명으로 몇천 명을. 제가 공부한 바로는 네. 700명 정도의 기록입니다만은 네, 돼서 3,000명을 죽였다고 되는 거니까 네. 대단한 그러니까요. 활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세에 와서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지역 유력한 분인데 일본 대사하고 참 가까운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일본 대사가 우연하게 그분을 만났는데 대사를 오늘 만나서 점심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웬 대사가 왔냐 일본 대사가 왔는데 이치를 갔다 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아주 일본에서도 이치나 웅치에서 처절하게 패했던 거를 자기들은 그 적은 군대가 자기들의 정예부대를 이겼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아주 지옥스럽게 생각하면서 소리 없이 일본 대사가 오면 이치를 달려간다 소리를 그 대사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날 만났다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거기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싸우셨기 때문에 바로 전 다른 사람이 들은 것하고 달려죠. 저는. 그죠. 예. 그래서 그 대사들이 일본 대사들이 소리 없이 이치웅치를 다녀간다. 또 그렇게 기록도 돼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찾아보면. 웅치 전투에 네. 정말 전사적인 전쟁의 역사에 중요한 의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실록에서도 권율이 군대를 보내어 웅치에서 왜군을 막아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고 왜군을 막아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권율의 공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율이 웅치의 공을 행주 공보다 크다고 한 것을 웅치전의 의의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알 수 자, 있다. 권율 장군이 웅치 전투를 한 것은 권율 장군이 나주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목사는 종 3품입니다. 그리고 동복 현감은 종 6품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본다면은 장계를 쓸 수 있는 그 이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권율이지만 사실은 이 전투에서 했던 것은 황진 장군이죠.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임난 당시 조정의 중추 인물이었던 유성룡은 웅비록에서 전라북도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웅치전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즉 적병에 용맹 있는 자는 웅령 싸움에서 많이 죽었으므로 기운이 이미 없어졌다고 말하고 전라도 한 도가 이 싸움으로 보존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본다면 웅치 전투는 작게는 호남을 지킨 전투이며 나아가 호남이 임한 임난 극복에 중치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아주는 큰 전투였다. 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승려 가스야스가 조선에 와서 연이사 이성구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패한 곳으로 세 곳을 헤아렸는데 웅치를 첫째로 꼽았다고 한다. 네. 일본에서도 이 웅치 전투가 자기네들의 뼈아픈 패배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황진 장군은 초기에 웅치에 배치됐다가 뭐 일본의 강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명예에 의해서 남원 쪽 갔다가 돌아와서 안도군에서 적을 괴멸시킴으로써 다시 밀어냈고 그 다음에 전주성이 보존될 수 있는 네. 무공을 세운 그 현장을 우리가 웅치전투라 볼 수가 있고 일본은 그때 패배를 함으로써 전라도를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나 절대 물러날 놈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다음 이어진 전투가 바로 이치전투입니다. 자, 웅치전투를 승리, 안도곤까지 했던 황진 장군님을 이제는 좀 아까는 좀 구슬픈 노래 했다면 이제는 좀 힘있는 노래를 부탁을 웅장한. 드리겠습니다. 네. 이치에서의 전투는 진산을 점령한 왜군이 금산으로부터 동북 현감 황진이 진을 치고 있는 이치를 향해 쳐들어옴으로써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황진이 이치에 주둔하고 있을 때 금산의 왜군은 웅치에서 철수한 왜군과 합세하여 진산을 점령하여 관사를 불태운 다음 황진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네. 이에 황진이 앞서서 이들과 접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우리 회장님 전투의 한 대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때 전투는 그러니까 이제 지나서 다시 금산에서 합류한 않고 구치하고 아까 고바야시 사카케와 네. 이제 그 합류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전혀 이치를 그렇게 쉽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들은 뭐 굉장히 막 네. 예, 장비를 갖추고 마저 깽가리 올리고 그렇게 오다가 결국은 이제 큰 복병을 만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이치제를 이길 걸로 알고 그러면 또 진안 부대하고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예. 자, 이천 전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 전투 관련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처음 왜군을 막아 싸운 인물은 황진이었습니다. 네, 왜군은 황진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왔고 황진이 공시역, 위대기 등과 함께 용전 분투하다가 적의 탄환에 다리를 맞아 유혈이 신발에 가득 흘러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활을 쏘아 많은 왜적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때 황진의 활약상은 그의 횡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황진이 활을 쏘는데 보통 때는 능히 당기지 못했던 활도 약한 활이 되어 계속하여 끊임없이 쏘아대는데 화살을 대주는 자가 서너 명이었으나 오히려 당연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은 가보도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중에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디딤돌이라 해서 황진 장군이 딛고 그 소나무에 대고 기대고 활을 쏘는 디딤돌이라 해서 네. 지금도 있다 소리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화살을 대주고 해도 거의 뭐 명중을 다 시켰을 정도인데 그럴 정도로 나중에 손에 그 화살 네, 손이 엄지손가락에. 네. 네. 다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황지는 엄지손가락이 상에 터져도 아픈 줄 모르고 활을 당기는데 화살 한 촉이 능히 서너 명을 꿰뚫어. 네, 서너 명을 깨트려 화살을 맞은 왜군이 선체로 죽는 등 왜군이 크게 패하여 달아나 엎어진 시체가 면리를 이루었는데 죽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나 아군 측의 피해는 한 사람도 우리 측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정말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러나 네.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황진이 이마의 조청을 맞고 기절함으로써 이치 수비군이 수세에 몰리게 되죠. 이때 공시역, 이대기 등이 힘껏 싸워 왜적을 물리쳤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백사 이양복이 쓴 권유루 유사에 의하면 황진이 쓰러진 뒤 얼마 후에 왜군이 상체로 성체. 맞아. 성체로 뛰어들어 권율이 칼을 뽑아들고 크게 소리치면서 친히 칼날을 무릅쓰고 더욱 힘차게 싸움을 독려하여 왜군을 격퇴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보면 이치 전투는 황진의 부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마무리 지었던 사람은 권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웅치에서 싸웠던 의병장 황박이 권율 휴화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황박 장군은 아까 웅치 전투에서 일진을 하다가 네. 이봉남 장군이랑 안도군 후퇴했는데 이치 싸움에서 순국하셨는군요. 네. 저는 우리 그 당시 진주성 2차 싸움까지 이어집니다마는 이치 싸움이 있어서 결국은 금산 쪽을 또 공격하는 의병이 있었죠. 네. 누구죠? 고경명. 고경명. 네. 고경명 의병장이 자신들의 본거지를 공격하니까 결국은 이치 싸움에 조선명의 용맹함과 또 금산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삭비 TV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에 발발한 이후에 말 그대로 조선군은 20일 만에 한양을 뺏기는 수치를 당했지만 우리의 민족의 우리 용사들은 절대 죽지 아니했고 특히 호남인의 이 웅치와 이치 싸움은 임진왜란사를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양호 호남 시무국가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나 진주성 2차 싸움까지 같이 연결해 본다면은 네. 이수신 장군님과 황박 장군님 같은 해 묵과에 급제했죠? 예, 황진 장군은 같은 해 6개월인가 이순신 장군이 6개월인가 먼저 예, 봄 시험 이 황진 장군은 가을 네. 시험에 합격을. 네, 그러니까 같은 해에 대해서 같은 해. 황진 장군이 얼마나 용맹한가를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진주성 2차 싸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까 말했던 정말 진주성도 애처하지만 황진 장군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나라가 그르치게 됐다 올 정도로 황진 장군님은 역사상으로 네. 자,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무대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일제 항거하여 죽음으로 항거했던 황현 선생님을 1부, 2부, 3부로 했는데요. 정말 황현 선생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특히 그분의 시 문학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과 충과 의와 효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때 모셨던 우리 매천 황현 사상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문 박사님이시죠? 네. 그 방송 나온 다음에 자제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버님을 새롭게 존경하게 됐다고. 네. 자제분이 존경한다는 얘기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황현 선생님도 그렇지만 오늘 황진 선생님에 대해서 특히 역사학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황진 장군의 충의 사상은 그의 손자 당촌 황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원에서 포위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또 그리고 또 이 문과에 장원급제하기도 합니다. 누가요? 황위. 예, 황위. 당촌 황위. 예, 아까 저기 정녀비에 같이 있는 황이 맞아요. 예. 그 황진 장군이나 황희의 충의 사상은 그의 10대 손자인 그 매천 황현과 그 동생 황원 그리고 매천의 족형 황석으로 이어져 갑니다. 황현은 1910년 나라가 멸망하자 절명시를 쓰고 자결 순국한 인물이죠. 잠깐 황현을 보면은 그의 선조 황진과 황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추앙하는 그런 시문을 여러 편 남기기도 합니다. 동생 되는 분도 창시개명을 거부하고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순국한 걸 봤는데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황진 장군 또 촬영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또 역사학자로서 황위 그분은 장군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의병장까지 하셨나요? 예, 그렇죠. 의병 활동을 하고 문과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문과에. 문과에 이게 의병장인데 대부분 이렇게 문과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의병장이. 그렇죠. 그런 황희 정승으로부터 시작해서 황진, 황위 이런 모든 어떤 집안의 그쪽 충성과 의를 중요하는 가풍이 존중이 돼서 결국은 맞습니다. 매천 선생 같은 분이 나오셨군요. 그리고 이제 매천의 족형 황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919년에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함께 따라 순절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한 가문에 3열사가 나온 가문. 저도 이 장수 황씨가 장수 쪽에 뭐 300년 이상 또 살다가 이런 좋은 가문으로 큰 것을 가고 지금도 우리 지금 방송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황희옥 또 이사장 무민공 이게 황진 장군 후손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남원시가 춘향이만 좀 자랑하지 말고 이런 황진 장군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 호남이 보존돼서 이순신 장군이 있던 군영이 침입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임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 좀 남원 시장님 이거 보신다면 좀 황진 장군 더 남원의 브랜드로 좀 활용해서 산 교시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아까 이삭배 시인님은 이치전투의 치열함을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사자가 많이 나오고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진주성 2차 전투입니다. 1차 전투에서 우리 김시민 장군 그리고 김성일 그분도 신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왜군이 몰려왔을 때는 또 선봉을 서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결국은 또 역병으로 미리 죽게 돼서 진주성 2차 싸움은 어떤 의미 본다면은 좀 통제사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가 되고 제가 이미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바로 김동진 역사 소설이에요. 혹시 김동진 씨를 좀 소개할 수 있나요? 잘 모르시고. 제가 이제 그 영화 암살자들 그 작가라고만 알고 있어요. 영화 앞에 나와 있어요, 장님. 영화 암살 영화 아주 인기를 됐는데 그 작가이기도 하고 저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읽었는데 곧 영화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황진 장군의 그 숭고한 뜻들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진주성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1593년 6월 초 조선군 진영은 잔뜩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 진주성을 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진주성을 비워라. 그러지 않으면 진주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 측을 노골적으로 격박합니다. 일본군 점령지인 부산포 등지에서 들어오는 첩보를 보면 이는 결코 허풍이나 가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해안 지역까지 후퇴한 일본군은 본국에서 수송해온 군수 물자로 전열을 재빠르게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성 1차 싸움에 패배한 보복전이 될 것이기도 하고, 그 보복전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진주 목사의 목을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김시민 장군은 그 당시 돌아가셨잖아요. 1차 전투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가 몰라도 실제 그 목을 갖고 간 것은 다른 우리 그 목사였죠. 목사님이었고, 그 2차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 왜군이 명군하고 서로 강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데서 유리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보복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번이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네. 진주성을 반드시 점령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라, 이런 겁박까지 했는 상황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됐죠. 정말 처절한 전투였어요. 예. 이런 전투에서 사실 황진 장군 중심으로 본다면은 그분은 자 현감에서 종 2품인 충청 병마 절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계급으로 본다면 어떤 유튜버는 그러더라고요. 중위 계급에서 별 하나나 별 3개로 진급했다. 별 3개로 했다고. 그런 분이, 그것도 또 충청도를 맡고 있는 분이 경상도 진주 싸움에 뛰어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권율 장군이나 의병장인 곽재우 장군들도 승산이 없어서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자, 거기에 뛰어든 분들이 기억나는 분 누가 있습니까? 이자선. 최경애. 최경회. 네. 이분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죠? 농계하고 관련이 예, 있습니다. 준홍계님. 준홍계님의 네. 어떻게 보면 남편이죠. 네. 남편이고, 사실 2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준홍계님이 남강에서 적장을 끌어안고 돌아가는 처절한 전투가 되죠. 자,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자, 일본 외적은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10만 명. 10만. 최정예 부대 10만 명. 그렇습니다. 최고의 모든 장군이 모여있고 보복전이고, 반면에 진주성을 지키는 관군 3,000명을 포함해서 의병이 다 모이는데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5, 6천 명. 그러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죠. 골리앗과 다윗. 네. 네. 다윗과 골리앗. 심지어 곽재우 장군은, 의병장은 우리 석배장을 마치면서 황진 장군에게 당신은 들어갈 의무도 없고 임금님의 명도 없는데 왜 들어가냐고 말릴 정도까지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의 명장들이 있었고, 김천일 의병장, 네. 최경혜 장군, 이종인 장군, 김해 부상가 있었죠? 이명사. 예. 예, 그런 분들, 그런 뜻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싸움도 않고 진주성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또 호남의 관문인 진주성이 무너지면 왜군이 어쩔지 모른다 해서 5천에서 6천 명의 관군 의병이 모이게 된 전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역사소설입니다. 네. 임진무쌍 황진 장군에 대한 역사소설인데, 본인도 밝히다시피 여러 기록을 참조했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황진 장군의 어떤 그 상상력으로 했지만 꼭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한번 읽어주세요. 임진무쌍 황진입니다. 네, 황진 장군, 호랑이 장군, 네. 육지에 있으신 장군, 황진 장군이죠. 사실 그 당시 김천일 의병장이나 또는 그 최경혜 장군은 연세가 좀 많았다고 그래요. 네, 최경영 연설 많으셨어요. 네. 자, 이 와중에서 지난번에 이치전투에서도 몸이 활을 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성을 며칠간 지킵니까? 9일, 8일 지킵니다. 네. 9일 만에 무너지죠. 사실은 이 8일 지킨 것도 기적이었죠.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일본군, 특히
군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밤낮을. 예, 잠깐 말씀 중에 네. 그 김성한 그 소설가가 쓴 이 7년 전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임진왜란을 전부 7년인데 이제 네. 4권에 가서는 황진이라 해가지고 4권은 거의 황진이 장군에 대한 마지막 그 진주성을 지키는 그 싸운 처절한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 여기보다도 오히려 더 거기 더 상세하고 어떤 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김성한 작가 김성한 작가의 7년 전쟁 7년 전쟁에서 4권에 4권의 황진에 대해서 장군에 대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토성이 이제 막 비가 그때는 또 많이 못 모양이야. 이게 8일째 네. 그 시기에 6월 13일이니까 네. 전쟁이 여름. 6월 8일이면 나 6월 22일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아마 그 장마만 안 됐더라도 네, 더 그게 오래질 수가 있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토성이 무너지니까 음. 그 성민들하고 같이 양반도 그 지게를 네. 만약 돌이고 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날랐다는 거예요. 장군이 네. 병과 똑같이 흙을 나르고 있었다. 같이 날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고, 예. 백성들이 그 막 황진 장군이 같이, 오시니까 같이. 살 수 있단 말을 할 정도로 네. 정말로 그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무민이란 말을 준 것 민자가 같아요. 앞에서 불쌍할 민, 그 불쌍하게 여길 민.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처음에 무민공의 의미를 우리가 딱 기억하기도 하지만은 무공으로 네. 보통 무인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문인에 비해서 좀 그런 마음이 적을 수가 있는데 무만 뛰어난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 예. 넘쳤다는 의미에서 무민공이라는 시효가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대단히 참 훌륭한 조상을 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보니까 그분의 조상하고 우리 닮으셨어요. 황유옥 아이고. 회장님을 닮아서 아이고 괜히 할아버지 지금도 욕하지 마세요. 종중 회장님으로서 그 대단. 화순의 현감으로 계실 때도 보면 네. 이제 장마가 지거나 수해가 나보다면 이제 순수 양반이 뛰어들어가셔갖고 그 성민 그 주민들 이렇게 물에 위험할 때 건져서 내고 그런 기록들이 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의 황윤길 뭐냐면 관계가 당숙이라고 있죠. 당숙인데 무공이 훌륭히 했습니다. 호위 무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도 일본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일본 도를 사가지고 와서 그 일본 도로 외적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외적이 올 것을 강력하게 우리 황윤길 그 정사가 했는데 김성일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정치로 전부 선조도 그렇게 되니까 동인 서인의 싸움이었죠. 뭐 그게 일본이 온다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예, 그런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됐죠. 저도 진주를 한 2번 방문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깊은 지식이 없이 가서 그냥 산책길 갔듯이 갔어요. 그리고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그냥 깊게 읽지 못했는데 이번에 황진 장군을 공부함으로써 다시 진주성을 간다면은 결국 성이 함락되고 황진 장군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8일째 되는 날 적들이 10만 명 중에서 또는 9만 명 중에서 3만 8천 명이 사상을 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록 패배는 했지만 예. 8일간 버틴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사상자들이 그렇게 보복전으로 왔는데도 한거 보면은 얼마나 무쌍하게 싸웠는가 그리고 황진 장군의 그 활약이 큰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은 비록 패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결국 승리한 거다. 왜냐하면 호남을 일단 지켰고 비록 장수들을 잃고 그렇게 처절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호남을 지키면서 국가를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긴 정이다, 이긴 전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이 전쟁 이후로 일본군이 얘기가 꺾여서 우리 호남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호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웅치 이추전투와 진주성 2차 싸움인데 여기에 모두 관여된 분이 바로 황진 장군이시죠. 그러니까 또 이제 기록 보면 그 충청경마조사에서 해미가 이제 그 군사 훈련이 계셨거든요. 해미 충북 그 충남 해미. 그런데
많이 군대도 데리고 가질 않았더라고요. 700명 데리고 갔다. 네. 이게 고작이야 700명. 물론 이제 그 양반이 늘 훈련을 시켜서 정예부대를 데려가셨겠죠. 그래가지고 진주를 가는 걸로 떠났어요. 그게 사실 많은 군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5천, 6천 명 예.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유명한 곽재우 장군도 명을 받고도 안 들어갔는데, 이분은 명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김천일 장군과 서로 조선의 땅을 그냥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의기, 투하. 네. 네, 이런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관으로서 정말 그 당시 조선에 적어도 참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네. 따진다면 군인이니까 공복이죠. 목민관이기도 하죠. 네. 결국 백성을 생각하고 마지막 목숨을 아니, 다 잃을 걸 생각하고. 권율 장군도 승산이 없다고 안 들어가고, 심지어는 명나라 군도 눈치 보고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충청도 병마절도사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스스로 갔다는 것은 아까 진짜 무민이란 말 외에는 설명할 네, 수가 네. 없습니다. 무인으로서 맞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넘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장군이 황진 장군의 전사 소식을 접하면서 예, 나란 일이 어긋나게 됐다고까지 할 정도로 됐어요. 네, 그리고 대단하신 그 분이십니다. 난중 일기에도 나옵니다. 6월 28일 그 이순신 장군 소식을 듣고 명보가 떠났구나. 네. 나라에 네. 어렵게 되었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황진 장군이 돌아가신 것은, 자, 그 대목은 일본 외적이 뭐 1000여 명 이상이 다 시신이 있는 곳에서 황진 장군이 저런 확인하는 중에 시신 속에 숨어 있는 왜군의 조청을 받고 예. 순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황진 장군하고 아주 친한 의형제인 이종인 장군이던가요? 예. 그분도 마지막 성이 함락되고 외적을 2명이가 껴안고 남강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종인 장군이 아주 의형제셨잖아요. 예. 아주 아주 참 각별하신 양반인데 이종인 장군하고 사촌 처남 소재라고 그분도 같이 가시는데 그 산밭에다가 우선 양반을 시신을 그래서 양반 시신 운전이 보존이 된 거예요. 황진 장군님이. 예, 아까 이종인 장군하고 소재 사촌 처남이 사촌 처남은 이제 이 양반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거든요. 금산. 소재, 소재도 내가 남은 분이셔요. 그런데 네. 마지막 사촌 처남인데 끝까지 같이 이렇게 아까 음치 이치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종인 장군이 산밭에 우선 숨겨놨어요. 예, 숨겨서 네. 묻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돼서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일부 정치인들이 영호남을 나누고 있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이 국난에 있어서 호남인들이 주로 그럼요. 이 진주성에 들어가 싸웠거든요. 의병은 절대 영호남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공동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진 장군의 좀 정신을 본받아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영호남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진주나 이쪽에서는 황진은 아주 깜빡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 기념관에 그쪽에 문화해설 또 여러 가지 역사 해설 하신 분들이 이럴 수가 없다 이거 다시 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자료도 가져가시는데 자기들은 뭐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다 이거요.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그쪽에서는 또 황진 장군에 대해서 굉장하게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비 T방송을 하면서 정말 황진 장군님을 우리 홍표 선생님 좀 마지막으로 좀 구슬픈 음악으로 황진 장군님을 좀 위로하는 또 저희가 기리는 음악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회장님 굉장히 좀 상기된 모습인데 저로서는 후손으로서 참 소위 불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후손들이지만 이렇게 또 주변에서 그분의 고귀한 뜻을 이렇게 자꾸 현양을 시키기 위해서 선양하기 위해서 자료도 모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희가 정말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또 죄송하고 또 한편 자랑스럽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도 할아버지 선조들의 그 뜻을 이어서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네. 살고 지역에서도 항상 저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그 지역에 해야 할 것인가를 더 찾고 그래야겠죠. 저는 회장님을 좀 오래전부터 알아왔지만 늘 봉사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전주시 자원봉사의 이사장으로서 많은 이번에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정말 우리 자원봉사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잘 계획도 세우시고 한 걸 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황희정승의 후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 그 봉사 또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저는 그분들을 그 영웅은 항상 위기 때 영웅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를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분들이 손수 나서서 한다는 것은 남이 꺼려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뭐 어떤 총탄이 날라온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이 더 위험하거든요. 기꺼이 그리고 그냥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쭉 이루면서 이게 위기 때 아주 어려울 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영웅이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전주가 이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걸 바로 우리 모범으로 보여줬다. 그 상도 받았잖아요. 어떤 상을 받았죠? 상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을 네, 정도로 네. 이거 모든 것을 이렇게 컨덕트로 지휘하신 분이 바로 네, 황진장군의- 황희정승의 네. 후손, 황진 장군의 후손 바로 전주 자원봉사는 대통령상으로서는 전주시가 이제 한 번 받고 저희 센터로서는 2번 받았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결국 받는다는 것도 자원봉사 부분으로 받으니까 결국 센터 저희가 2번을 받았고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부끄럽지 그게 않은 3번으로 후손입니다. 받는 거예요. 결국 3번을 아이고, 받는 거예요. 회장님 부끄럽지 않은 후손입니다. 아이고,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고 우리 이닥 PD님 다 시도 쓰고 황진 장군님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육지에 이수진 장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감히 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수신 장군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고 권율 장군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이건 사실이고요. 또 그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 이념이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뭐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따뜻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황진 장군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게 최고의 인성교육이고 최고의 산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방송은 바로 무민공파 후손들이 뜻을 모아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 방송이 진행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 방송에 멋진 하모니카, 뭐 단소, 대금. 소금, 대금, 또 팸플루까지 섭렵한 우리 전주 또 전라북도의 보물 우리 홍인표 선생님의 황진 장군을 생각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